선배님 항상 집 살 때 영끌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마다 다 가용 자금이 다르고 또 대출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 보니까 얼만큼이 나한테 영끌인가 이런 또 감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집을 사는 게 내가 적당하게 영끌하지 않고 사는 건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각 개인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큰 그림으로 아웃라인으로 좀 알 필요는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매달 납부하는 이자가, 대출이자가 얼마?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에게 얼마가 있는지 가용자금 계산하기. 엄청 중요하죠. 얼마 있는지 모르는 분 엄청 많아요. 세 번째, 나의 평균 연봉의 5배,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 3가지 포인트 좀 상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먼저 대출 이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출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상환 능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 납부를 못할 정도면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려면 즉 100만 원 정도를 내가 월급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3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30%를 넘기지 않는 수준으로 해야 나머지 70%로 본인의 생활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대출을 이자를 납부를 한다, 상환하는 금액을 항상 본인의 월급 기준으로 30%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1인 가구든 맞벌이 가구든 똑같나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맞벌이가 되면 곱하기 2가 되시잖아요. 곱하기 2가 되니까 당연히 그만큼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대출 상환 능력은 올라가겠죠. 네. 물론 제가 지금 30%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31점 몇? 뭐 이거는 의미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용자금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가용자금은 어떤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실제 당장 꺼내서 쓸 수 있는 돈, 그래서 기존의 대출이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가 지금 적금에 들어있고 심지어는 내가 얼마 정도의 비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는 얼마 정도를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계산을 해야 나중에 이제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서로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그럴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명쾌하지 않거나 또는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라든지 이 정도는 잘은 모르지만 어딘가에 있겠지. 비상금 숨겨놓은 게 있겠지 이래버리면 나중에 시뮬레이션 돌리고 실제로 만약 진행할 때 엉켜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거는 좀 문제가 되겠다 이런 것들까지도 제대로 나와야지 굉장히 진행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어긋나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쾌하게 같이 협의하고 정리를 하셔서 확인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아서 서로 얼마나 저축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배우자가 이제 뭐 코인 투자는 날렸다든지 주식 투자로 날렸다든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많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그냥 막연하게 남편이 아내가 잘 모으고 있겠지가 아니라 진짜 같이 머리 맞대고 돈을 좀 봐야 한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 세 번째로 또 추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본인 연봉의 5배? 이 정도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는 쪽으로 기준을 좀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연봉 1억이다. 그러면 한 5억 정도의 주택 정도가 본인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1억 연봉이면 사실은 꽤 이제 대기업 정도니까 좋은 직장이잖아요. 고소득자에 속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대출도 더 나오고 막 이러니까 무슨 내가 5억짜리를 사 너무 적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0억짜리는 사야지 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도 5억이라고 5배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제 그 정도가 좀 대출 상환할 때 부담이 없는 정도라서 그럴까요? 그렇죠.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병들이라면 당연히 먹고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의 학교 비용, 학원비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본인 연봉도 올라가겠지만 결국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소비 수준이 또 높아지니까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기준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아파트 외에 다른 건 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외에 사실 부부가 합산돼 가지고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너무 서울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기준을 딱 놓고 하는 순간 본인은 100% 무슨 행동을 하게 되냐면 시장이 막 변화 포인트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항상 높은 거예요. 이거는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현명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이 5배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본인의 연봉이 약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사회 초년병, 초년생 1인 가구라고 해볼게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연봉의 5배면 2억 원 정도 돼요. 즉 내가 4천만 원 연봉에 이분이 하실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한 2억 정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2억짜리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 2억 5천짜리 집을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원래 들어가는 거겠죠? 자기 목돈이. 그런데 자기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비규제 지역이다. 그래서 최대한 한 70% 나온다 하고 한번 쳐놓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1억 7,500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그러면 2억 5천짜리 집에 1억 7,500 정도가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로 내가 들어가야만 되는 돈은 7,500만 원 정도가 되죠. 근데 나는 5천만 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목돈이. 목돈이 5천만 원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 2,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부모한테 빌리든 신용대출을 받든 무언가 다른 데서 끌어다 써야 되는 거죠. 사실 2,500만 원을 가지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만 이것들이 영끌의 시작이에요. 한번 생각을 추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억 7,500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근데 한 4% 정도 된다. 그러면 대충 봐도 연간 이자가 한 700 정도? 그럼 월 한 59만 원, 60만 원? 한 요 정도 돼요. 그러면 6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요즘 정부가 대출을 좀 강화시켜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으로 지금 받을 수밖에 없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원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84, 5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돼요. 그럼 이분이 연봉이 4천만 원인데 월 84만 원 정도, 4, 5만 원 정도 납부를 하려면 실제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실수령액에서 이걸 빼면은 생활비가 빠듯할 것 같은데요. 실수령액이 얼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수령이 한 300만 원 좀 안 될 거예요. 300만 원, 세금 빼고 뭐 이러면 한 300만 원 안 된다고 치고 그러면 그 중에서 80, 한 4, 5만 원 정도를 한다. 납부한다. 그럼 이분은요 20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0만 원으로 한 달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비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뭐 소주 한잔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수동에 잠깐 놀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비상금도 있어야 되고 연애도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옷도 사야 되고 빠듯하죠. 저축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빠듯한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다가 갑자기 예상치도 않았던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팠다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냥 이건 다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평상시 30%라고 하는 부분도 빠듯한데 이 부분에서 본인의 구조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산 구조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분들한테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한 30%라고 하는 부분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결국에는 사회 초년생이 혼자서 이렇게 저축하고 이래가지고는 사실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 혼자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집도 사실 좋은 집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그래서 사회 초년병들 같은 경우 혼자서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는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집값도 비싸고 시기적으로 금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경우에는 대부분 결혼, 그다음에 맞벌이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조금 높여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그거보다 이제 결혼을 한 맞벌이 부부예요. 그러면 아까 4천만 원이었지만 저거 결혼한 뭐 기업의 맞벌이 부부를 해가지고 연봉 각각 5천일 수도 있고 6천, 4천일 수도 있고 해서 연봉이 한번 1억이라고 해볼게요. 1억의 맞벌이 부부가 집을 구입을 하려다. 그러면 1억이면 곱하기 5배. 결국 5억 원짜리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적정선이에요. 여기에 그 사이에 돈을 모아두셨을 거 아니에요. 다
탕진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명히 비상금처럼 해서 본인들이 적금도 붓고 모아두셨을 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되게 뭐라 그럴까 비싼 동네가 많죠. 많은데 그래도 조금 주변부로 가거나 서울 외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이 돈으로는 충분히 구입할 돈이 있는 데다가 자기 여유 자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정도라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좀 당장 서울 진입은 어려울 수 있지만 외곽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 방송에서 삼기 신도시 얘기했었죠. 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가까운 데다가 그리고 교통망이 뚫려 있잖아요. 근데 가격대가 5억대, 6억대 전후잖아요. 오, 그럼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무리하지 있는- 않으면서. 네, 무리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발전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시간에만 구애받지 않으면 기다리면서 또 그동안 또 적금 같은 거 넣으면서 모으실 거잖아요. 집값도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돈도 모아두고 이런데요. 만약에 이때 지금 5억 원이 적정선인데 이걸 갖다 10억짜리, 13억짜리 하면서 원리금 균등만 지금 1억짜리니까 한 달에 600만 원 나온다고 치고 근데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를 예를 들어서 원리금 균등이나 이런 걸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팍팍하죠. 너무 허덕이고. 여기에 아이까지 생겨봐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하는 수준은 높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5배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게 내가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 게 좋고 결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럴 때 5억 원 전후로 적정선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지금 좀 전에 보셨던 현실적인 일반적인 부부보다 조금 더 고소득 직종이죠. 전문직들. 네, 전문직들. 그렇게 되면은 각각 1억이에요. 네. 헉, 그러면 우리 집의 총 소득이 2억이네요? 2억이죠. 그렇다면 2억에 5배니까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울의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10억에서 한 3억 요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웬만한 동네의 서울 아파트는 크게 문제 없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죠. 네, 대출도 이제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네. 또 시드가 많이 모으셨을 거 아니에요? 더더구나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시드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연봉이 좀 세시니까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강남이나 여의도 같은 핵심 입지는 워낙 비싸니까 좀 못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중간 단계에서 또 다시 준비하면서 하나씩 올라갈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기회인데요. 만약에 내가 수준이 연봉이 좀 높다고 그래서 지금 강남에 아무리 못해도 30억에서 50억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은 품위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회초년병 때부터 품위 유지를 통해서 대출 이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납부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부창부수 합심을 해서 그 사이에 좀 돈을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같은 거 해서 가끔 가다가 강남이나 이런데 적정한 가격에 나올 수 있는 물건도 있을 거고 또는 뭐 경매를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나중에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의 핵심 입지 들어가긴 되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부담스럽지 않은 가운데에서 다음에도 계속 기회가 있죠. 5배 이상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높아진다. 이게 만약 우리가 평상시 고려하지 않는 리스크거든요. 여기에 무너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고요. 사회초년병들은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오랜 기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지 않게 꾸준히 생각하면서 계획 세우고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거의 뭐 결혼 안 한 미혼들은 집 사기 어렵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은 집 못 사나요, 영영? 재테크 신선배.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